제2부 22장 1. 에덤은 트레스크 농장에 틀어박힌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고치다만 산체스카옥은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되어 새 마룻바닥은 습기로 휘고 뒤틀려 있었다. 그리고 애써 일구어 놓은 채소밭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에덤은 무언가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행동은 둔하고 세상은 흐릿해 보였다. 그는 잿빛 물을 통해 세상을 보았다. 이따금씩 그는 마음을 다잡고 기운을 차리려 했다. 그러나 햇빛이 비쳐들면 어김없이 마음이 괴로워질 뿐이었다. 그러면 그는 다시 잿빛 속으로 움츠러들었다. 어린 자식들이 울고 웃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쌍둥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만 보면 희미하게 혐오감이 느껴질 뿐이었다. 에덤에게 그 아이들은 상실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이웃 사람들이 그의 작은 계곡으로 찾아왔다. 이제는 그들 모두 그의 분노와 슬픔을 이해했기에 그를 도우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도 그를 감싸고 있는 먹구름만은 제거할 수 없었다. 에덤은 그들을 내치지는 않았지만 만나지도 않았다. 이었고 이웃 사람들도 떡갈나무 밑 길을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얼마 동안 리이는 에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리이는 바쁜 사람이었다. 그는 요리와 세탁을 하고 쌍둥이에게 목욕을 시키고 먹을 것을 주었다. 그렇게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두 꼬마 아이에게 정이 들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중국의 광둥으로 말했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알아들은 말은 중국말이었고 그들은 그 말을 따라하려고 노력했다. 세미얼 해밀턴은 두 번이나 찾아가 에덤을 그 충격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애썼다. 그때 라이자가 참견했다. 나는 당신이 거길 가지 않았으면 해요. 당신이 그를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당신이 딴 사람이 되어 집에 오잖아요. 세미얼, 당신은 그를 바꾸지 못해요. 오히려 그가 당신을 바꾸고 있다고요. 당신 얼굴을 보면 그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짐작이 가요. 라이자, 두 어린애를 생각해 보았소? 그가 물었다. 당신 가족 생각만으로도 벅찰 지경이에요. 당신은 그 집에 갔다 오면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를 우중충하게 만들잖아요. 그녀가 원망스킨 투로 말했다. 알았어. 그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세미얼은 누구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람이었다. 에덤을 비참한 상태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세미얼에게는 결코 마음 편한 일이 아니었다. 에덤은 그에게 노임을 지불했다. 그리고 풍차 부품값까지 주었지만 이제 풍차 따위는 필요 없었다. 세미얼은 그 장비를 팔아 그 돈을 에덤에게 보냈다. 그러나 에덤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슬슬 에덤 트레스크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다. 세미얼의 눈에 에덤은 슬픔을 즐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조는 대학에 가버렸다. 그 대학은 리랜드 스탠포드가 펠로엘트 근처에 자기 농장에 세운 것이었다. 톰은 점점 더 책만 파고들어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쳤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잘했지만 세미얼이 보기에는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다. 윌과 조지는 사업을 잘하고 있었다. 조는 운문으로 집에 편지를 써 보냈는데 사회적 통념에 대해 날카로우면서도 전 건설적인 비판을 하기도 했다. 세미얼은 조에게 편지를 썼다. 너가 무신론자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실망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배부를 때 과자나 더 먹는 식으로 너의 나이와 지혜에 불가지론을 받아들였다니 기쁘다. 그러나 이건 내 진심인데 어머니의 마음을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지난번에 너의 편지를 보고 어머니는 너의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뭐냐? 너희 어머니는 맛있게 끓인 진한 수프로 고칠 수 없는 병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단다. 그리고 현대 문명의 구조에 대한 너의 강력한 공격을 복통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걱정을 하더구나. 너희 어머니의 신념은 우뚝 선 산처럼 요지부동이야. 그런데 아들아, 너는 그것을 무너뜨릴 삽 한 자루 갖고 있질 않구나. 라이자는 늙어가고 있었다. 세미얼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수염이 휘어지거나 말거나 자신이 늙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라이자는 시대에 뒤처져 살고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늙어간다는 증거였다. 한때 그녀는 그의 계획이나 예언을 어린아이의 정신나간 소리라고 생각하는 적이 있었다. 이제 그녀는 그것들을 어른답지 못한 주책 없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이제 목장에는 라이자와 톰,
셰뮤얼 세 사람만 남았다. 요나는 타지방 사람과 결혼하여 이곳을 떠났고 대시는 살리나세스 양장님을 경영하고 있었다. 올리브는 젊은 청년과 결혼했다. 몰리도 결혼은 했는데 샌프란시스코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전해왔다. 몰리의 집에는 향수 냄새가 가득했고 침실 난로 앞에는 백곰의 들가죽이 깔려 있었다. 몰리는 저녁 식사 후에는 커피를 마시면서 끝에 금박을 씌운 골련 바이올렛 밀로를 피웠다. 어느 날 셰뮤얼은 근처 가마니를 들어올리다가 허리를 다쳤다. 허리보다는 마음이 더 상처를 받았다. 셰뮤얼 해밀턴이 근처 가마니 하나 들어올리지 못하다니 그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허리 때문에 그는 자식이 거짓말을 할 때나 느낄 법한 그런 모욕감에 괴로웠다. 킹시티에서 그는 틸슨 의사의 진찰을 받았다. 의사는 여러 해 동안 과로한 탓에 성미각교에 급해졌다. 허리를 삐셨네요? 네, 맞아요. 셰뮤얼이 말했다. 그런데 허리를 삐었다는 말을 듣고 진료비 $2를 내리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진료비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몸을 관리해야 하는지 아세요? 그럼요.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돈은 도로 넣어요, 셰뮤얼. 다 알면서 어린애처럼 왜 이래요? 하지만 아픈걸요? 당연히 아프지요. 아프지 않으면 삐인 걸 어떻게 알겠어요? 셰뮤얼은 웃었다. 참 세심하시군요. $2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돈은 받으세요. 의사는 그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진심인 것 같군요. 그러면 돈은 받도록 하지요. 셰뮤얼은 위를 만나러 그의 훌륭한 새 가게로 갔다. 그의 아들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위는 뚱뚱해졌고 코트와 조끼를 입었으며 새끼손가락에는 금반지를 끼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프랑스에서 온 작은 통조림 몇 개를 조금 싸두었어요. 송이버섯과 간조림 그리고 정어리로 만든 건데 흔치 않은 거라 구경도 못 하실 거예요. 너희 어머니는 그걸 조에게 보낼 텐데 어머니가 잡수시게 할 수는 없으세요? 안 되지. 너희 어머니는 그것을 조에게 보내고 나면 흐뭇해할 게다.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리가 가게로 들어왔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안녕하십니까? 잘 있었나리? 애들은 어떤가? 잘 있습니다. 셰뮤얼이 말했다. 옆집에서 맥주 한잔 할 생각인데 같이 가세. 리와 셰뮤얼은 술집의 작고 둥근 탁자에 앉았다. 셰뮤얼은 맥주잔에 묻은 물기로 깨끗한 탁자 위에 그림을 그렸다. 자네와 애덤을 보러 가고 싶었지만 내가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만두었네. 그렇지만 해로울 건 또 뭐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트레스크 씨가 그 일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지금도 을빠진 사람처럼 걸어다니니 원. 1년이 넘었지? 셰뮤얼이 물었다.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어요. 내가 도울 만한 일이 없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에게 다른 충격을 주면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리가 말했다. 나는 그런 일은 못해. 충격을 주려다가 도리어 내가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아이들 이름은 뭐라고 지었지? 아직 이름이 없어요. 설마 농담이겠지. 농담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는 애들을 어떻게 부르나? 그냥 그 애들이라고 불러요. 그 애들이라고 한단 말이야? 한 명을 부르나 둘을 부르나 너희들이라고 합니다. 기가 잘 노르시군. 그 사람 바보 아닌가? 셰뮤얼은 화가 나서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선생님이 일깨워주지 않으면 그분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셰뮤얼이 말했다. 내가 가겠네. 말채찍을 갖고 가야지.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다니 꼭 가겠네 리. 언제요? 내일. 닭을 잡겠어요 해밀턴 씨. 쌍둥이를 기여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트레스크 씨에게는 선생님이 오신다는 말은 하지 않겠어요? 2. 셰뮤얼은 아내의 눈치를 보며 트레스크 농장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가 펄펄 뛸 것이라고 짐작했다. 여태껏 살면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그녀가 아무리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해도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갈 생각이었다. 아내의 말을 거스른다 생각하니 기분이 영 찜찜했다. 그는 마치 고백을 하듯 방문의 목적을 설명했다. 설명을 하는 동안 라이자가 뒷짐을 지고 있어서 그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가 말을 끝내자 그녀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빛이 무섭게 느껴졌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당신은 바위 같은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뜻밖의 질문이었다. 글쎄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몰라.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글쎄,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은데. 그가 얼버무리며 말했다. 셰뮤얼, 당신이 가리는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구제불능의 타고난 참견벽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기 일은 나 몰라라 하는 어쩔 수 없는 무능력 때문인가요? 라이자, 나는 내 결점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이번 일은 부질없는 짓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좋게요? 그 사람은 자식들이 살아있다는 것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 눈엔 자식이고 뭐고 안중에도 없다고요. 그런 것 같더군. 만일 그가 당신 일이나 걱정하라면 그때는 어쩔 거예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 그녀는 입을 꽉 다물고 이를 갈았다. 만일 당신이 그 애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못하면 이 집구석엔 들어올 생각하지 말아요. 그 사람은 막무가내라서 도대체 당신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고 투덜대면서 돌아오기만 해봐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직접 가보겠어요. 이번에는 내 주먹 맛 좀 보라지. 셰뮤얼이 말했다. 아니요, 당신은 못할걸요. 마음이 모질지 못하니까. 안 봐도 뻔해요. 당신은 듣기 좋은 말만 하다가 축 처져 돌아오겠죠. 그러고는 당신이 거기에 갔다는 사실을 내 머릿속에서 지우려 할 테고 머리통을 부셔버리겠어. 셰뮤얼이 소리쳤다. 그는 문을 꽝 닫고 침실로 들어갔다. 라이자는 판백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이윽고 그는 검은 정장에 빳빳하고 번쩍이는 와이셔츠를 입고 나왔다. 그는 아내가 검은 타이를 매주는 동안 그녀 쪽으로 구부정하게 몸을 굽혔다. 그의 하얀 특수염은 빗질을 한 탓에 윤기가 흘렀다. 구두에 칠을 해야겠어요? 그는 다른 구두에 검은 약칠을 하다가 곁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성경을 가지고 갈까? 좋은 이름을 찾는 데는 성경만한 게 없으니까. 집에 있는 건 안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녀는 내키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쓸만한 아이들 이름이 전부 그 안에 있긴 해요. 한데 당신이 집에 늦게 들어오면 난 뭘 읽죠? 그녀는 남편이 실망하는 것을 보자 침실로 들어가 작은 성경책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것은 낡고 다른 것으로 표지가 갈색 종이와 악여로 붙어 있었다. 이걸 가지고 가세요. 하지만 그건 장모님 것이지 않소? 괜찮을 거예요. 하나만 제외하고는 여기에 나오는 이름 모두 두 연대에 걸쳐서 나와요. 찢어지지 않게 싸가지고 가겠어. 라이자가 날카롭게 말했다. 어머니가 뭘 못마땅해 하시는지 알아요? 아주 내 마음과 꼭 같아요. 그게 뭔지 말할까요? 당신은 성경책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 구절을 보고 트집을 잡고 의심을 품지요. 당신은 한참 뜸을 들이다 책장을 넘겨요. 그래서 화가 난다고요. 난 성경을 이해하려는 것뿐이요. 이해할 게 뭐가 있어요? 검은 건 글자고 바탕은 흰색이니까 그냥 읽으면 되지. 누가 당신들을 그것을 이해하라고 했어요? 당신이 이해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다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나 아니면 이해할 수 있게 적어 놓으셨겠죠. 하지만 여보, 셰뮤얼, 당신처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맞아. 내가 하는 말에 무조건 수긍하지 말아요. 가식적으로 보여요. 당신 의견을 당당히 말하라고요? 그녀는 마차를 몰고 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좋은 남편이긴 한데 따지지 않고 넘어가는 법이 없어. 한편 셰뮤얼은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내가 이렇게 할 것 같다 싶으면 어김없이 그렇게 한단 말이야? 3. 셰뮤얼은 마지막 1km를 남겨놓고 살리나스 계곡을 돌아 커다란 떡갈나무 아래 평평한 길을 따라 마차를 몰았다. 그러면서 혼자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도두려 애썼다. 에덤을 보고 안절부절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에덤은 지난번 보았을 때보다 더 수측해 보였다. 그의 눈은 오랫동안 제 기능을 하지 않은 듯 흐릿했다. 셰뮤얼이 자기 앞에 와 서 있는데도 에덤은 시간이 조금 지났어야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불쾌한 듯 입을 쭉 내밀고 얼굴을 찌푸렸다. 셰뮤얼이 말했다. 초대를 받지도 않았는데 또 와서 명구스럽군요. 에덤이 말했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돈을 안 들었던가요? 돈? 지불했지요. 틀림없이 지불했어요. 말하자면 내가 받을 돈보다도 더 많이 받았죠? 뭐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셰뮤얼은 점점 화가 치밀었고 결국 화를 터뜨렸다. 인간은 평생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쓰죠. 만일 내 가치를 찾는 데 일생이 걸린다면 슬픔에 쌓여있는 당신이 어떻게 내 가치를 알아보고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 에돔이 소리쳤다. 돈을 더 내라면 드리겠소. 지불하겠어요. 얼마면 됩니까? 주면 될 거 아니요? 돈은 지불했어요. 그러면 왜 여기 왔습니까? 당장 가세요. 나를 초대한 적도 있지 않나요? 지금은 아니요. 세뮤엘은 뒷짐을 지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이제부터 얘기할 테니 조용히 들으시오. 겨자같이 맵고 괴로운 밤, 그러니까 어젯밤이었어. 해가 지자 달콤한 어둠이 찾아왔고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저녁 별이 뜨고 새벽녘에 첫 햇살이 북두칠성의 빛을 쓰러지게 할 때까지 난 줄곧 그 생각에 매달렸어. 그래서 이렇게 내 발로 찾아온 거요. 반갑지 않습니다. 세뮤엘이 말했다. 당신은 특별한 은총으로 쌍둥이를 낳았다고 말했어. 그것이 당신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에돔의 무리한 태도에 세뮤엘은 묘한 즐거움을 느끼며 눈을 반짝거렸다. 리가 집안에 숨어서 그들을 몰래 엿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발 나에게 심한 말은 하지 말아요. 나는 죽을 때까지 평화롭게 살고 싶은 사람이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당신이 어떻게 이해할 것 같소? 에덤 트레스카, 당신은 두 마리의 새끼를 거느린 늑대고 탐스런 알이 있어도 간수도 못하는 초라한 숙탁 같은 작자요. 당신은 더러운 흙만도 못한 인간이야. 에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처음으로 그의 눈이 제대로 사물을 인식하는 것 같았다. 세뮤엘은 뱃속에서부터 쾌감이 섞인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다. 그가 소리쳤다. 당신 나한테서 물러나. 제발 물러나라고. 그의 입가에 침이 고였다. 정말 부탁하는데 내게서 물러나 있는 게 좋을 거야. 여차하면 당신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나가요. 지금 당장. 당신은 제정신이 아니야. 나가요. 여기는 내 집이요. 내가 산 집이란 말이요. 자네는 눈과 코도 돈으로 샀겠지. 그리고 교만도 사고 엄지손가락도 사다가 옆에 붙였을 거야. 이봐, 내 말 잘 들어. 내가 나중에 당신을 죽일지도 모르니까 내 말을 잘 들어두라고. 자네는 모든 걸 돈으로 샀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유산으로 샀지. 자네가 아이들을 기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세뮤엘이 조롱했다. 자격이 있냐고? 자격이 있든 없든 애들은 여기에 있어.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세뮤엘은 한탄하듯 말했다. 맙소사,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군. 에덤, 내 엄지손가락으로 자네 숨통을 조이기 전에 내 말 잘 들어. 당신의 그 귀한 쌍둥이에게 사랑은 그냥 신경도 안 쓰지? 당장 나가. 리, 총을 가져와. 이 사람 미쳤어. 어서. 에덤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세뮤엘이 두 손으로 에덤의 목을 움켜쥐었다. 에덤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면서 관자놀이가 부어올랐다. 세뮤엘이 그에게서 고함을 질렀다. 이 고운 손가락 치우지 못하겠어? 자네는 애들을 산 것도 훔쳐온 것도 아니야. 운 좋게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자네는 전능하신 신의 은총으로 애들을 얻은 거야. 그는 에덤의 목에서 엄지손가락을 떼었다. 에덤은 헐떡이며 일어섰다. 그러고는 대장장이의 억센 손이 움켜쥐었던 부위를 만져보았다. 나한테 뭘 원하는 겁니까? 당신에게 내정이 없어. 예전엔 있었어요. 너무 많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어. 자살을 할 만큼. 이 집에서 애정이 충분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돌뿐인 이 농장에 무슨 애정이 있다는 건가? 가까이 오지 말아요. 나를 호구로 하는 모양인데 자꾸 이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자네한테는 두 개의 무기가 있어. 그런데 아직 이름이 없지?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어, 영감. 늙어서 힘도 못 쓰는 주제에. 이름 하나 붙여주지 못한 우둔한 친구가 돌을 집어들 수 있을까? 자네는 1년 동안 가슴을 쥐고 살면서 애들에게 첫째, 둘째라는 이름도 붙여주지 않았어. 에덤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 말아요. 세뮤엘은 노동으로 단단해진 주먹으로 그를 후려쳤고 에덤은 흙바닥에 널브러졌다. 세뮤엘은 그에게 일어나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자 다시 한번 주먹을 날렸다. 이번에 에덤은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꼼짝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활활 타오르던 세뮤엘의 눈동자가 부드럽게 빛나는가 싶더니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 아들은 이름이 없지 않은가? 에덤은 대답했다. 그 애들 어머니가 애미 없는 자식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네도 애들을 아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 셈인가? 밤이면 어린애들이 외로움과 추위에 뜨는 걸 느끼지 못해? 이 집에서 온기를 느낄 수가 있겠어? 이런 집에 새소리가 나고
밝은 아침이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에덤, 자네가 어렸을 때 그런 집에서 사는 게 어땠는지 조금도 기억 안 나나? 나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어요. 에덤이 대답했다. 안 그랬다고? 자네 아들들한테는 이름도 없는데? 세뮤엘은 몸을 구부려 에덤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그를 부축하여 일으켰다. 애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자고. 잘 생각해서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거야? 그는 에덤의 셔츠에서 먼지를 털어냈다. 에덤은 마치 바람에 실려오는 음악이라도 듣는 것처럼 먼 산을 응시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그의 눈은 전처럼 흐리멍덩하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마치 융단을 털듯 나를 두들겨 패고 모욕한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하다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고맙습니다. 한데 얻어맞긴 했지만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요. 세뮤엘이 미소를 짓자 눈가에 주름이 잡혔다. 자연스럽게 보였나? 내가 제대로 한 건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아내에게 약속을 했거든. 아내는 내 말을 믿지 않았지. 나는 싸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니까. 대리군에서 빨간 코를 난 여자아이와 교과서 때문에 주먹질을 한 게 마지막 싸움이었어. 에덤은 세뮤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음침하고 살기에 차있던 동생 찰스의 모습을 보았고 이내 총신놈으로 보이던 캐시의 눈빛이 그 위에 포개졌다. 겁을 먹은 건 아니었어요. 만사가 다 귀찮았다고나 할까요? 에덤이 말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불같이 화를 낼 걸 그랬군. 해밀턴 씨,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뭐 들으신 것 없습니까? 그 여자에 관해 무슨 소식이 없었나요? 조금도? 아무 말도 못 들었어. 다행이군요. 그녀를 증오하는 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어쩌면 나중엔 증오로 바뀔지도 모르지요. 애정과 증오는 종이 한 장 차이니까요. 아무튼 혼란스러워서 무엇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세뮤엘이 말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모여 앉아 가볍게 속내를 털어놓을 때가 있을 걸세. 하지만 지금 당장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겠지. 흙간 뒤에서 날카로운 닭 울음소리와 함께 둔탁하게 무언가를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닭장에 무슨 일이 있나 봅니다. 에덤이 말했다. 다시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 리가 닭을 잡고 있는 모양이네. 만일 닭에게 정부와 교회, 역사라는 게 있다면 인간이 기뻐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요? 인간에게 기쁘거나 축하할 일이 생기면 닭은 비명을 지르며 단두대로 가기 마련이니까? 세뮤엘이 말했다. 이제 두 사람은 별 말 없이 조용히 있었다. 이따금씩 형식적인 대화만 오갔다. 의례적으로 건강과 날씨에 대해 묻고는 상대방이 대답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리가 끼어들지 않았다면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게 다시 화를 냈을 것이다. 리는 탁자와 의자 두 개를 밖으로 들고 왔다. 그러고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위스키와 유리잔 두 개를 가지고 와서 탁자 위에 놓았다. 그러고는 쌍둥이를 양쪽 팔에 안고 와서 탁자 옆에 있는 땅 위에 내려놓았다. 그런 다음 가지고 놀도록 막대기를 하나씩 쥐어주었다. 두 아이는 얌전히 앉아서 두리번거리다 세뮤엘의 특수임을 신기한 듯 바라보더니 리를 찾았다. 그런데 아이들이 걸친 옷이 독특했다. 아이들은 중국 사람이 입는 일자바지 그리고 단추와 몰 장식이 달린 몰은 인견사나 금실, 은실 따위를 가나다란 철사 두 개에 촘촘히 끼워 비틀어서 만든 장식용 끈입니다. 그리고 단추와 몰 장식이 달린 재킷 차림이었다. 한 아이는 청록색 옷을, 다른 아이는 빛바랜 분홍색 옷을 입고 있었다. 단추와 몰 장식은 검은색이었다. 머리에는 명주로 된 검은색의 둥근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평평한 모자 꼭대기에 선홍색 단추가 달려 있었다. 세뮤엘이 물었다. 리, 도대체 이런 옷을 어디서 샀나? 산 게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던 겁니다. 애들 옷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돛천으로 만든 거예요. 모름지기 남자는 이름을 받는 날엔 멋지게 차려 입어야죠. 리가 재빨리 대답했다. 자네 중국식 영어를 집어치웠군. 앞으로 쭉 걸을까 합니다. 물론 킹시트에서는 사용하고요. 그가 땅에 있는 아기들에게 노래하듯 짧게 몇 마디 하자 쌍둥이들은 웃음의 막대기를 들고 흔들었다. 리가 말했다. 한 잔 따라 드릴게요. 집에 있던 겁니다. 그건 자네가 어제 킹시티에서 사온 거잖아. 세뮤엘이 말했다. 세뮤엘과 에덤이 동석을 하고 두 사람 사이에 벽이 사라지자 세뮤엘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주먹으로 에덤을 후려친 일은 이미 지울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는 용기와 인내라는 미덕을 생각했다. 그것들은 제대로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속으로 웃었다. 두 사람은 밝은색의 이상한 옷을 입은 쌍둥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셰뮤얼은 속으로 생각했다. 때로는 친구보다도 적이 더 도움이 되는 수가 있지. 그는 눈을 들어 애덤을 바라보았다. 다시 시작하기가 힘듭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점점 더 쓰기 어려워지는 편지 같다고나 할까요? 도와주시겠습니까? 애덤이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땅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눈을 돌리더니 말을 이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마치 잠수한 상태에서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귀가 멍해요. 지난 1년 동안 잃어버린 저 자신을 되찾아야겠어요. 그때 어땠는지 속을 터놓으면 시작하기가 수월할 텐데. 애덤은 술을 들이켜고는 다시 따라와서 술잔을 손에 들고 한쪽으로 빙빙 돌렸다. 호박색 위스키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톡 쏘는 과일 향기가 진동했다. 다시 기억에 내리니 힘들군요. 그동안 고통스러웠다기보다는 머릿속이 멍했어요. 아니,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어요? 당신은 제가 당장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영영 그럴지도 모르죠. 집에서 나가려고 한 사람은 그 여자였어? 말하고 싶진 않다는 건 곧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긴 하지만 그런지도 모르죠. 그 여자는 지루하다며 못 견뎌 했어요. 총을 쏠 때 마지막으로 본 모습밖에 기억나지 않아요. 그 여자가 당신을 쏜 거로군? 그런 거요, 애덤? 그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다. 셰뮤얼이 말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되네. 대답하지 못할 이유도 없지요. 네, 그 여자가 쐈어요. 당신을 죽일 셈으로? 무엇보다도 그것에 대해 골똘히 생각해 봤죠. 죽일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에겐 정오와 정열도 없었어요. 저는 그런 느낌을 군복무를 하면서 알게 되었죠.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머리나 심장, 배를 쏘지요. 그런데 그 여자는 일부러 다른 곳을 쏘았어요. 지금도 총신이 위쪽으로 겨냥된 걸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 여자가 저를 죽일 생각이었다고 해도 별로 개의치 않을 겁니다. 이건 일종의 연민이겠죠. 그 여자에게 저는 귀찮은 존재일지언정 원수는 아니었으니까요. 생각 많이 했겠군. 셰뮤얼이 말했다. 많이 생각했지요.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끔찍한 마지막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당신이 보기에 그 여자는 대단한 미인이었습니까, 해밀턴 씨? 당신에게 그랬지. 당신은 그 여자에 대해 환상을 품고 있었어. 난 당신이 그 여자를 바로 보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당신이 본 건 당신이 만들어낸 모습뿐이었지. 애덤이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떤 여자였을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을 주었는데. 이제는 알고 싶은가? 애덤이 시선을 돌렸다. 알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몸에 어떤 피가 흐르는지는 알고 싶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면 제가 그들에게서 무언가 찾아내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겠지. 그런데 핏줄이 아니라 당신의 의심 때문에 애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게. 아이들은 당신이 기대한 대로 자랄 테니까. 그래도 핏줄은 무시 못하는데. 나는 핏줄을 그다지 믿지 않네. 아이들에게서 선이나 악을 발견한다고 해도 그건 아이들이 태어난 뒤 부모가 그들 속에 심어놓은 것을 보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니까 돼지를 경주마로 만들 수는 없죠. 그야 안 되지. 하지만 아주 빠른 돼지는 만들 수 있네. 셰뮤얼이 말했다. 당신 말을 믿을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해밀턴 부인도 믿지 않으실걸요. 바로 짚었네. 집사람은 10중 8구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아예 그런 얘기는 꺼내지 않는 게 상책이지. 얘기했다가는 날벼락이 떨어지게 집사람은 어떤 논쟁을 벌여도 늘 이기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건 개인적인 모욕이라고 굳게 믿고 상대방을 마구 몰아세우니까 아내는 좋은 여자이긴 하지만 신경을 건드리지 않게 조심해야 하지. 자, 애들 얘기나 해봅시다. 한 잔 더 하시겠습니까? 하지, 고맙네. 이름에는 아주 신비한 것이지. 이름이 아이를 따라다니는 건지 아이가 이름을 따라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건 확실해요. 별명이 붙는 건 이름이 잘못 지어졌다는 증거요. 평범한 이름들은 어떠신가? 존이라든가 제임스 아니면 찰스. 애덤은 쌍둥이를 보고 있다가 셰뮤얼이 입에 올린 마지막 이름을 듣고 갑자기 한 아이의 눈에 자기 동생의 모습이 어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몸을 앞으로 굽혔다. 왜 그러시나? 셰뮤얼이 물었다. 애덤이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애들 둘이 닮지를 않았어요? 다르게 생겼네요? 당연히 닮지 않았지. 애들은 이란성 쌍둥이니까. 저 아이는 제 동생과 닮았어요. 방금 동생의 모습을 보았어요. 다른 애는 저를 닮았을까요? 둘 다 당신을 닮았어요. 애초에 한 조상으로부터 인간이 퍼져나갔으니 어찌 보면 다 닮아 보이지. 지금은 동생과 닮아 보이지 않는데요. 잠시 유령을 본 것 같아요. 정말 유령을 봤는지도 모르겠군. 리가 접시를 들고 와서 탁자 위에 놓았다. 중국에도 유령이 있나? 셰뮤엘이 물었다. 수없이 많지요. 어느 곳보다도 유령이 많아요. 중국에 죽음이 있을까 싶을 만큼이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요. 어쨌든 중국에 갔을 때 그렇게 느꼈어요. 셰뮤엘이 말했다. 리, 안게. 이름을 지으려고 생각 중이야. 닭찜을 하고 있어요. 곧 준비될 겁니다. 애덤은 쌍둥이에게서 눈길을 떼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눈빛이었다. 한 잔 들겠나리? 부엌에서 오가피주를 마시고 있어요. 리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셰뮤엘은 몸을 굽혀 한 아이를 들어 무릎 위에 앉혔다. 다른 한 애를 안아요. 애들에게 어떤 이름이 어울릴까 생각해 봅시다. 그는 애덤에게 말했다. 애덤은 어색하게 아이를 들어 무릎에 앉혔다. 두 아이가 닮긴 했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도 않군요. 이 아이는 저 아이보다 눈이 더 동그래요. 그렇군. 머리도 더 둥글고 귀도 더 크고. 셰뮤엘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탄환 같군요. 높이는 못 올라가도 멀리는 갈 수 있을 것 같군. 머리칼과 피부는 더 검어질 것 같고. 이 녀석은 영리하겠는걸? 영리하다는 것은 곧 분별력이 있다는 거고, 영리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뭔지 구분할 줄 알기 때문이죠. 그런 일을 해봐야 멍청하다는 소리밖에 못 들으니까. 이 애가 혼자 버티는 거 봐요. 이 애는 저 애보다도 발육이 좋군. 자세히 보면 생김새가 판이 아니 이상하지 않소? 애덤의 얼굴 표정이 바뀌고 있었다. 마치 활짝 열린 그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듯 했다. 그가 손가락을 들자 아이는 그것을 잡으려고 덤벼들다가 무릎에서 떨어질 뻔했다. 이런 조심해야지. 이러다 떨어지겠다. 애덤이 소리쳤다. 우리가 애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질에 따라 이름을 짓는 것이 잘못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 애들이 높은 목표를 쫓으며 살도록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소. 내 이름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건데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고 하더군. 그래서 나는 평생 동안 그 소리를 듣지는 않을까 귀를 바짝 기울이고 있어. 한두 번은 그 소리를 들을 것 같기도 한데 말이야. 물론 확실하진 않지만. 셰뮤엘이 말했다. 애덤은 어린애를 안은 채 몸을 숙여 두 개의 유리잔에 위스키를 따랐다.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때려주신 것도 고맙고요. 말하고 보니 좀 이상하네요. 내가 그렇게 했다니 믿기지 않는군. 말할 생각도 없지만 집사람도 절대 믿지 않을 거요.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거짓말을 했을 때보다도 마음이 훨씬 더 큰 상처가 되는 법이지. 시대가 용인하지 못하는 진실을 지지한다는 것은 커다란 용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만큼 벌을 받아야 하거든. 그 벌이란 것도 보통은 만만치 않고 내겐 그런 용기가 없어요. 당신처럼 식견이 넓은 분이 왜 황무지 같은 데서 고생을 할까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애덤이 말했다. 용기가 없기 때문이요. 나는 책임지는 일은 절대 떠맡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지 않으면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못했지. 위대함과 평범함의 차이는 여기에서 생기는 거요. 그런 나약한 사람이 어디 나뿐이겠는가? 그러나 위대함이란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것임을 평범한 사람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 위대함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애덤이 말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그건 작고도 큰 것이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요. 큰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 인간은 늘 혼자서 선택할 수밖에 없소. 한편에는 온정과 우정과 이해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냉정하고 외로운 위대함이 있지. 여기 인간은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거요. 나는 평범함을 택한 것에 만족하고 있어. 만일 다른 선택을 했을 경우 어떤 대가가 있었을지 어떻게 알겠소? 내 자식들도 아마 톰을 빼면 평범하게 살 거요. 그 애는 지금 평범함을 선택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어. 옆에서 보기에도 안쓰러울 지경이지. 그런데 내 마음 한구석에선 그 애가 위대함을 택하기를 바라고 있지 뭐요. 이상하지 않소? 아버지라는 작자가 아들이 힘든 일을 가기를 바라고 있으니 말이요.
이 얼마나 고약한 심보요? 에돔이 웃으며 말했다. 이름 짓는 일이 정말 만만치가 않군요. 쉬울 거라 생각했소? 이렇게 즐거운 것인 줄도 몰랐어요. 리가 닭요리를 담은 접시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삶은 고구마 한 사발, 그리고 식초와 소금에 절인 건대 한 접시를 페이스트리와 곁들여 내왔다. 맛이 어떨지 모르겠군요. 연계가 없어서 좀 늙은 닭을 잡았거든요. 올해 들어 족제비들이 병아리들을 잡아먹었어요. 자네도 이리 오게. 셰뮤엘이 말했다. 오가피주를 가져올 테니 잠깐 기다리세요. 리가 말했다. 리가 자리를 뜨자 에돔이 말했다. 이상하군요. 리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이젠 저 사람도 당신을 믿는 거지. 그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재주가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일는지 모르지. 셰뮤엘이 말했다. 리가 돌아와서 탁차 끝에 앉았다. 아이들을 땅에 내려놓으세요. 바닥에 내려놓자 쌍둥이가 칭얼댔다. 리가 아이들에게 중국말로 뭐라고 타이르자 아이들은 이내 조용해졌다. 여느 시골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들은 잠자코 식사를 했다. 갑자기 리가 일어나서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니 붉은 포도주 한 병을 들고 돌아왔다. 깜빡 잊고 있었는데 이게 집에 있더라고요. 에돔이 웃었다. 제가 이 집을 사기 전에 여기서 포도주를 마시던 생각이 나는군요. 포도주 때문에 이 집을 샀는지도 모르죠. 닭 요리가 맛이 좋군. 리, 오랫동안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식사를 했던 것 같아. 회복되고 있는 거요. 병에 걸린 걸 영광으로 알고 나아지는 걸 병에 대한 모독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나 시간이란 스포는 영광 따위는 무시해버리지. 누구나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건강이 좋아지기 마련이요. 셰뮤엘이 말했다. 4. 리는 탁자를 치우고 깨끗한 닭다리를 아이들에게 하나씩 쥐어주었다. 아이들은 기름이 묻은 닭다리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빨기도 하면서 조용히 있었다. 포도주와 술잔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어서 이름을 지어봐요. 이름을 못 짓고 돌아가면 집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셰뮤엘이 말했다. 무슨 이름을 지어주어야 할지 생각이 안 나는군요. 에돔이 말했다. 가족들 이름 중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없어? 부유한 친척의 이름이라든가 존경하는 명사의 이름 중 약간 손보고 싶은 것 없어요? 없어요. 가능하다면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요. 셰뮤엘은 손가락으로 이마를 두드렸다. 이런 너무하네. 애들에게 적당한 이름이 있는데 그걸 가질 수 없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에돔이 물었다. 새로운 이름이라고 했소? 내가 어젯밤에 생각해 보았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 이름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제 이름이요? 그래요. 당신의 첫 아들들은 카인과 아벨인 셈이지. 에돔이 말했다.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건 나도 알아요. 그렇게 하면 그 이름은 어떤 운명이든 그것을 유혹할 테니까. 한데 이상하지 않소? 카인은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알려진 이름인데 내가 아는 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으니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갖는 중요성이 변하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리가 말했다. 에돔은 자신의 유리잔 안에 담긴 잉크처럼 빨간 포도주를 들여다보았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태초부터 둘이 인간을 따라다니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 인간은 그 이야기를 보이지 않는 꼬리처럼 달고 다니지. 하나는 원죄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요. 나는 어느 것도 이해를 못하겠어. 그 이야기를 결코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감은 잡고 있지. 아내는 내게 화를 낸다오.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요. 왜 사실을 설명해야 하느냐고 하더군. 어쩌면 그녀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지. 라이자가 그러는데 자네는 장로교인이라지? 자네는 에덴 동산과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이해하는가? 셰뮤엘이 물었다. 부인께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더군요.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주일학교에 다닌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 이왕이면 자기들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자네가 이해를 하느냐고 묻고 계시질 않나? 에돔이 말했다. 원주의 이야기는 이해가 갑니다.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하지만 형제끼리 살상을 한다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세히 읽지를 않아. 자세히 읽어보면 깜짝 놀랄 내용이지. 아벨에겐 자식이 없었어.
샘물이 하늘을 올려다 보더니 말을 이었다. 하루가 참 빨리도 지나가는군 그래? 의식하지 않으면 쏜살같이 지나가고 의식하면 아주 천천히 가는 인생처럼 나는 인생을 즐기고 있어. 즐겁게 사는 것을 죄악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지요. 사물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내게는 하나의 낙이요. 나는 돌 하나라도 그 밑을 들추어 보지 않고는 직성이 풀리지 않소. 달의 반대쪽을 볼 수 없다니 내겐 아주 실망스러운 일이요. 제겐 성경이 없습니다. 가족 성경을 코네티컷에 두고 왔거든요. 에덤이 말했다. 저한테 있습니다. 가져오죠. 리가 말했다. 그럴 필요 없네. 라이자가 장모님 것을 내주었어. 내 호주머니에 있지. 세뮤얼이 말했다. 그는 구겨진 책 보따리를 꺼내 풀고는 말을 이었다. 이것은 긁히고 벌레 먹은 성경인데 이 안에 어떤 고뇌가 깃들어 있을지 궁금하군. 써든 성경을 보면 어느 부분에 손때가 많이 묻었는가를 보고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일지 알 수가 있어요. 라이자는 성경을 골고루 봐요. 가장 오래된 이야기가 여기 있군. 만일 이 부분이 우리를 괴롭힌다면 분명 우리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는 걸 거요. 어렸을 때 들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다시 듣는군요. 에덤이 말했다. 길 것 같지만 실은 짧은 이야기라고. 내가 한번 쭉 읽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갑시다. 목이 마르니 포도주 좀 주게. 자, 읽어보겠소. 아주 짧은 이야기이지만 가슴을 후벼 파는 데가 있지. 세뮤얼이 땅바닥을 내려다 보더니 말했다. 애들을 보게 흙바닥에서 그냥 잠들어 버렸군. 리가 일어났다. 제가 덮어주지요. 흙은 따뜻해. 자, 시작합시다. 아담이 아내 이브와 한자리에 들었더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말했다. 야훼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구나. 에덤이 무슨 말인가 하려다가 세뮤얼이 그를 바라보자 입을 다물고 손으로 눈을 가렸다. 세뮤얼이 계속 읽었다. 이브는 또한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가인은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야훼께 땅의 수확물을 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들과 그 굽기름을 바쳤다. 그러자 야훼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반기지 않았다. 리가 말했다. 바로 그 대목입니다. 아니 계속하세요. 나중에 얘기 나누지요. 세뮤얼이 읽어나갔다. 가인은 몹시 화를 내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러자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셨다. 너는 왜 화를 내느냐? 어째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느냐? 너가 잘했다면 내가 너의 재물을 거부하겠느냐? 너가 잘못했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그래야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가인은 아우 아벨을 꿰어 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였다.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셨다. 너희 아우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너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속에서 내게 소리치는구나. 너는 땅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입을 벌려 너 손에서 너 아우의 피를 받아 마셨다. 너가 아무리 애써 땅을 갈아도 이 땅은 더 이상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러자 가인이 야훼께 말했다. 내게 내린 벌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야훼께서 오늘 이 땅에서 저를 내쫓으셨으니 저는 이제 하나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유랑을 하다 누구든 저를 만나는 사람의 손에 죽게 될 것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훼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어 누구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했다. 가인은 야훼 앞에서 물러나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옷이란 땅에서 살았다. 거의 녹초가 된 세뮤얼이 너덜너덜한 성경 표지를 덮었다. 이런 내용이요. 16절밖에 안 돼. 이런 세상에 이 얘기가 얼마나 끔찍한지 잊고 있었군 그래? 용기를 북돋은 말은 한마디도 없으니 라이자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이해할 것도 없어. 에덤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위안이 되는 내용은 아니군요. 리는 둥근 도자기 등에서 까만 술을 잔에 가득 따르고 조금 마신 뒤 입을 벌려 혀 밑으로 맛을 음미했다. 그가 말했다. 어떤 이야기든 우리가 마음속으로 진실성이 없거나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전혀 설득력을 갖지도 못하고 오래 갖지도 못합니다. 인간이 진 원죄라는 게 정말 무겁기 짝이 없군요. 세뮤얼이 에덤에게 말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고 했어. 리가 말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마치 귀중한 물건이나 되는 듯 양팔 가득 죄를 안고 있죠. 분명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겁니다. 에덤이 끼어들었다. 성경 말씀을 들으니 기분이 훨씬 더 나으면 나았지 나쁘지는 않군요. 무슨 말씀이신가? 셰무엘이 물었다. 어린아이들조차 죄는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늘 듣는 것처럼 미덕이란 배워서 체득하는 것이죠. 하지만 죄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알겠소. 그런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요? 에돔이 흥분하여 대답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후손이기 때문이죠. 이는 곧 우리 조상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죄 가운데 어느 정도는 조상들에서 비롯된 것이죠. 우리에게 무슨 선택의 기회가 있었겠어요? 우리는 조상의 자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최초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명에 불과한지는 몰라도 그것 말고는 달리 변명거리가 없네요. 어쨌든 설득력 있는 변명은 아닙니다. 만일 그런 변명이 있었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죄를 씻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면 벌을 받고 슬퍼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이 넘쳐나지는 않았겠죠. 리가 말을 끝내자 셰무엘이 말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변명거리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조상에게 매인 몸이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죄가 있는 거지. 에돔이 말했다. 한때 하나님께 분통을 터뜨리던 기억이 나는군요. 가인과 아벨 모두 그들이 일군 수확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것은 받아들이고 가인의 것은 거절했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공평하지 못한 처사였어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더군요. 어떠셨나요? 네가 말했다. 어쩌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유목민들이 그들을 위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경민들이 아니었죠. 유목민의 신이라면 보리땀보다는 살찐 양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훌륭하고 가장 귀중한 것을 제물로 바치기 마련이니까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그런데 라이자에게 자네의 통량적인 사고방식을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게. 셰무엘이 말했다. 에돔은 흥분해 있었다.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왜 카인을 저주했을까요? 불공평합니다. 셰무엘이 말했다. 주의를 기울여 성경 말씀을 들으면 얻는 것이 더 많소. 하나님은 카인을 전혀 저주하지 않았지. 하나님인들 좋고 싫은 것이 없겠소? 가령 하나님이 채소보다는 양을 더 좋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렇다면 아마 카인은 당근을 하나는 들고 왔을 테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요. 나는 당근을 좋아하지 않는다. 다른 걸 가져와라.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그러면 너희 동생과 똑같이 대해주겠다라고. 하지만 카인은 화를 냈어요. 감정이 상했던 거지. 사람은 화가 나면 무엇든 때려 부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벨에게 분풀이를 한 거지. 네가 말했다. 성 바울은 아벨이 신앙심이 있었다고 히브리인들에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에는 그런 언급은 없네. 신앙심이 있다는 말도 없다는 말도 없지. 다만 카인의 성미가 어떤지 암시할 뿐이야. 셰무엘이 말했다. 리가 물었다. 해밀턴 부인께서는 성경의 역설적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네. 하지만 그만하게 이 사람아. 정 궁금하면 직접 물어봐. 그 때문에 폭삭 늙긴 하겠지만 궁금증은 좀 풀릴 테니까. 에돔이 말했다. 모두 이 이야기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셨군요. 나는 근성으로 읽기만 했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가인은 살인죄로 쫓겨났던가요? 그렇소. 살인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낙인을 찍었나요? 귀담아 듣지 않은 거요. 그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구원하기 위해 가인에게 표를 해준 거지. 그래서 그를 죽이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건 가인을 보호하기 위한 낙인이었어. 에돔이 말했다. 가인만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가인은 살아서 자식을 두었고 아벨은 이야기 속에서만 살아있어.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세 남자 어른이 이 원죄를 마치 어제 킹시티에서 발생해 아직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사건인 양 논의하고 있으니 셰무엘이 말했다. 쌍둥이 중 하나가 잠에서 깨어나 하품을 하고 리를 쳐다보더니 다시 잠들었다. 리가 말했다. 언젠가 고대 중국 시를 영어로 번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읽어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번역을 하면서 옛 일들이 마치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들처럼 생생하고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았어요. 물론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을 끌어냈어요. 위대하고 영원한 이야기는 만인에 관한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상하고 생소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적이거나 친숙한 것만이 흥미를 끄는 거죠. 셰뮤엘이 말했다. 그 법칙을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적용해 보게. 에돔이 말했다. 나는 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과거를 회상했다. 리가 셰뮤엘의 말에 대꾸했다. 이것은 만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 영혼을 상징하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을 더듬고 있는 중이니까 제 말이 이해되시지 않더라도 불쑥 끼어들지 마세요. 어린아이는 사랑받지 못하는 걸 가장 무서워하고 거부당하는 걸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거부를 당하면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자신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복수심으로 죄를 저지르게 되지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만일 거부당하는 일이 전혀 없다면 인간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더구나 미치광이들도 더 적었을 겁니다. 분명 감옥도 많지 않았을 거고요. 결국 모든 원인은 시초에 있습니다. 시작부터가 문제였어요. 사랑을 갈망하는데 거절을 당하면 어린애는 고양이를 발길로 차놓고 자신의 은밀한 죄를 감추지요. 어떤 아이는 돈으로 사랑을 얻기 위해 도둑질을 합니다. 어떤 아이는 커서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죄의식과 복수심에 시달리다 더 큰 죄책감을 느끼지요. 인간은 유일하게 죄를 짓는 동물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 생각에 이 무시무시한 옛 이야기는 그것이 영혼의 전형, 그러니까 비밀스럽고 사랑을 받지 못한 죄 많은 영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드레스컷이 당신은 동생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해놓고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뭔지 알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와 거리가 먼 것인가요?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제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밀턴 씨, 당신과 마찬가지로 제 사고방식도 동양적인 건 아닙니다. 셰뮤엘은 팔꿈치를 탁자에 기대고 손으로 눈과 이마를 감쌌다. 생각해 봐야겠어. 젠장. 생각을 해야겠다고.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자네 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고 싶군. 자네가 내 세계관을 완전히 뒤엎었어. 앞으로 어떤 세계관을 정립해야 할지 모르겠네. 리가 조용히 말했다. 기존의 진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를 세울 수는 없을까요? 원인이 규명되면 어느 정도 괴로움과 광기가 근절되지 않을까요? 모르겠네. 자네는 아름다운 내 우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어. 자네는 논쟁을 벌이자고 해놓고 해답까지 내놓았어. 나를 내버려 두게. 생각 좀 하게 말이야. 벌써부터 자네 생각이 내 머릿속에 둥지를 틀고 있네. 맙소사. 도움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군. 그 애는 골똘히 생각할 거야. 머릿속으로 요모조모 꼼꼼히 따지겠지. 애든 이제 그만 정신 차려요. 무슨 기억에 빠져 있는지는 몰라도 한참 빠져 있구먼. 애덤은 깜짝 놀랐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건 너무 단순하지 않나? 나는 늘 단순한 것을 두려워하거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겁니다. 하지만 결국 다 풀리기 마련이죠. 리가 대답했다. 조금 있으면 어두워지겠어. 앉아있다 보니 저녁이 다 되었군. 쌍둥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려고 왔는데 이름도 못 지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게. 리, 자네의 복잡한 지론을 기성교회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하는 게 좋을 걸세. 그렇지 않으면 중국인 최초로 사지에 못이 박히고 말 테니까. 교회는 복잡한 걸 좋아하지만 다른 의견을 수용할 만큼 관대하지 않으나 이제 집으로 가야겠네. 셰뮤엘이 말했다. 에덤이 절박한 어조로 말했다. 이름을 지어주세요. 성경에 있는 이름으로 말이요. 어디에 있는 것이든 상관없어요. 그럼 어디 볼까?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 중 2사람만이 약속된 땅으로 돌아왔어. 그들의 상징적인 의미가 마음에 들어? 그 사람들이 누구요? 칼렙과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군인, 그러니까 장군이었죠. 군인은 실수입니다. 칼렙은 지휘관이었어. 하지만 장군은 아니었지요.
칼렙이 좋겠군요. 칼렙 트레스크. 쌍둥이 하나가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했다. 당신이 지금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른 거요. 칼렙이라는 이름은 이미 붙였고 여호수아는 싫다 말이지. 그 검은 아이는 영리하구먼. 이런 또 한 녀석도 깼군. 나는 아론이라는 이름이 늘 좋았어. 그러나 그는 약속된 땅으로 가진 않았지. 셰뮤엘이 말했다. 두 번째 아이도 울음을 터뜨렸다. 그거 좋은데요? 에돔이 말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셰뮤엘이 웃으면서 말했다. 2분 만에 그것도 한참 딴소리를 짓거린 후에 이름을 짓다니 칼렙과 아론이라. 자, 이제 너희들은 사람이 되었고 형제의 일원이 되었으며 저주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노라. 리가 아이들을 양팔로 안아 올렸다. 두 아이를 잘 봐두셨습니까? 물론이지. 저 녀석은 칼렙, 이 녀석은 아론. 에돔이 대답했다. 리는 우르되는 쌍둥이를 안은 채 어둠 속을 뚫고 집으로 향했다. 어제만 해도 두 아이를 구별하지 못했지요. 아론과 칼렙. 에돔이 말했다. 고민 끝에 이름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군. 라이자는 여호수아를 더 좋아했을 거요. 아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성벽을 무너뜨린 대목을 무척 좋아하지. 하지만 아론도 좋아할 테니 걱정 말아요. 자, 난 이만 마차를 끌고 가보겠소. 셰뮤엘이 말했다. 에돔은 흑강까지 그와 함께 걸어갔다. 와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드러낸 기분이에요. 셰뮤엘은 내키하지 않은 독솔로지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이마에 띠를 두른 다음 목 밑에 가죽끈을 둘렀다. 지금 평지에 정원을 꾸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요? 당신이 설계한 정원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데? 에돔은 한참 뜸을 들이다가 마침내 대답했다. 이젠 걸을 힘도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고요. 살아갈 돈은 넉넉합니다. 정원을 만들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제 정원을 보여줄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셰뮤엘이 돌아섰다. 그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소리쳤다. 영영 의욕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지 마시오. 그런 생각이랑 하지 말라고. 자네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나? 시간이 흐르면 잃었던 기력도 차차 회복이 될 거요. 그는 잠시 서서 가쁘게 숨을 쉬다가 마차에 올라 독슬로지에게 채찍질을 가했다. 그러고는 인사말도 하지 않고 구부정하게 앉아 마차를 몰고 가버렸다.